미국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우상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차례 꺾인다는 거예요. 우량주는 장기 우상향을 하지만 중간에 우량주가 먼저 가고 꺾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변국들이 낙수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영상을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했다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한국 증시가 오른다고 했다가 떨어진다고 했다가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 영상을 과거부터 쭉 이제 꾸준하게 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이제 스탠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데 특정 영상 하나만 보게 되면 그렇게 실제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좀 근거가 부족하다. 뭐 뇌피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수치를 토대로 해서 저의 이제 의견에 좀 힘을 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2025년 전망을 여기저기서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이는 것을 토대로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과연 이제 2025년 미증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뭐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증시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분석하는 게 바로 저는 증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너무 확정적으로 이제 저는 단언 짓고 투자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하러 이제 주식을 50% 현금을 들고 가고 50%는 투자를 하냐 그냥 다 현금 들고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언제나 경향성일 뿐이지 무조건 그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좋은 기업과 그리고 기회가 있는 업황과 종목을 선정하고 거기에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클 상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지금 조선주 어떤가요? 정말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제약바이오를 주축으로 해서 그 다음 자동차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선주가 증시가 안 좋다는 이유로 다 현금을 확보해놨다면 과연 수익을 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는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선주로 수익 잘 내고 계시죠. 다만 어디서 좀 아쉬운 거죠? 제약바이오에서 좀 아쉬운 거죠. 제약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못 가니까. 근데 오늘 보면은 뭐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조선주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 제약바이오 빠진 거는 좀 저는 그다지 그렇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뭐 어느 정도 다 상쇄가 되거나 오히려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에 결국 이제 제약바이오도 수익이 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기다림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금 확보만 잘 해놓은 상황이었다면 50%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매우 괜찮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자동차를 조금씩 이제 담아놨다면 준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장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낙폭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 나가는 전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증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체크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자, 일단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에서 자금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빠르게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환율 방어에 어려워지고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오면서 지수 방어 역시도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인들 수급 선현물 시장에서 모두 들어와 주고 있고 뭐 연기금은 계속 버티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지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전히 환율은 1,450원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고환율 수준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일단 트럼프가 가장 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고요. 그로 인해서 그 연장선상의 관세 정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어찌 보면 미국만 살아남는 정책이에요. 주변국들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불경기인 상황에서 미국은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트럼프 정부 1기 때부터 계속해서 밀어왔던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라는 카드도 사실상 이제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다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물가가 이제 튄다라는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절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서도 느끼고 분석들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지만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온전히 중국을 향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게 관세 정책은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에요. 트럼프가 여기 이제 딱 버티고 있고 이 협상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한테 일로 오라고 지금 뭐 반협박이죠. 일로 와서 우리 사업 구조를 다시 잡아야 되겠는데 니네가 일로 와. 그래서 다 달려왔어요. 뭐 일본도 달려오고 한국도 달려오고 뭐 얼마 전에 이제 신세계 정용진 회장 그분도 이제 대화를 나눴다 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 같은 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이분도 달려와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건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도 한달음에 달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국가들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뭐 여러 국가들이 다 달려오게 만들고 있어요. 중국은 제가 봤을 때 협상의 의지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조선을 한국하고 지금 손잡고 키우려고 하는 이유도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 중국의 물량 공세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어가고 있다라고 또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스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사실 미국 조선업은 많이 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틈을 이제 한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선업에서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고, 과거에 이제 치포 동맹을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도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을 왕따시켰고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또 중국을 밀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들에서 모두 중국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관세 정책으로 실제로 때려서 못 살게 구는 건 중국이 거의 이제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도 조금 있을 수야 있겠지만 중국이 가장 핵심 표적이라는 거. 나머지 국가들 뭐 주변국들은 그동안 너희 좀 재미 좀 봤지? 이제 미국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왕이니까 미국이 왕이니까 니네가 와서 진짜 속된 말로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니네가 먼저 와서 머리 조아려야지, 이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국의 이제 기업 오너들이나 정상들이 이제 달려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세상이라는 게 뭐 정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시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은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 무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정은과의 이제 친분이라든지 대화 이력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러우 전쟁 역시도 나는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저는 근데 이게 가능하리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는 이 트럼프와 맞서가지고 진짜 미국과 전쟁을 할 국가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거, 이게 저는 미국의 수장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글에서도 맹수가 뭐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최상위 포식자가 조용히 있으면 늑대나 여우들이 나대고 난리가 나고 그냥 개판됩니다. 근데 절대적 강자가 가만히 있어 딱 이렇게 해줘야지. 가만 안 있을 거야? 너 나랑도 한번 뜰래? 야 여우 늑대 어디 한번 호랑이랑 뜰래? 나랑 뜰래? 하면은 다 조용해집니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가만히 있어. 이러면 이제 조용해져요. 미국이랑 싸울 건 아니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이제 건드리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랑 이렇게 막 싸우긴 하는데 계속 싸우면 니네 이제 미국이 니네 때릴 거다. 어떻게 계속 할래? 이런 포지션이죠. 트럼프는. 아무도 전쟁 안 할 겁니다. 전 평화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재건 수요가 나올 것이고 뭐 남북 경협 이슈가 올 수도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인프라 정책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뭐 카드는 트럼프가 쥐고 그냥 뭐 명분이야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인프라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인프라 정부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 실제로 세금 감면은 거의 뭐 약속이 됐죠. 법인세도 굉장히 많이 인하해 준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과정 안에서 이제 미국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패권을 거의 다 잡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기준금리 인하 브레이크만 안 걸려도 사실상 전 세계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데 미국은 또 그걸 원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인하를 이제 실시하게 되면 돈이 풀려나가기 때문에 성장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도 성장하고 뭐 중국도 성장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이 패권국이고 가장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된 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하면 어때요?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뭐 여타 다른 국가들은 성장이 엄청 빨라요. 뭐 예를 들어 인도도 그럴 수도 있고 베트남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엄청 빨리 하니까 미국을 앞지르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요. 플라자 합의로 일본 그냥 뚝까 맞아가지고 거의 30년 동안 빌빌 기었죠. 미국 뛰어넘으려고 도전하다가 지금 이번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했는데 글쎄요. 다음 잃어버린 30년에선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이제 노선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노선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이제 중국이랑 한국이랑 같이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두드려 맞으면서 한국도 증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중국이랑 하고 있던 사업이나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국으로 다 갈아타야 됩니다. 공장부터 해서 뭐 빨리 다 갈아타야 돼요. 중국에 있던 거 다 철수시키고.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진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국이 패권을 뺏어올 것 같으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 같은 완전 찐 공화당 이런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국우선주의. 평화? 개나 주라 그래. 1등 뺏기면 평화고 지랄이고 없어. 이게 지금 미국의 스탠스예요. 1등 뺏기고 그때 가서 평화 외칠래? 아니라는 거죠. 힘으로 빨리 지금 지켜야지. 미국 1등 지켜야지. 미국 패권 지켜야지. 어떡할 거야? 주변국들한테 다 털릴 거야? 이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애초에 해리스랑 이제 비교가 된다라는 것 자체, 무슨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돌아가는 세태를 봐서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실정을 봐서는 민주당이 뽑힐 수가 없어요. 공화당이 반드시 뽑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수장이 트럼프잖아요.
제가 미국인이었어도 무조건 트럼프 뽑습니다. 예, 솔직히 지금 한국인이 우리나라가 지금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런 건데 제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좀 트럼프 좀 짜증나는 게 있는 거지 제가 미국인이었으면 전 무조건 트럼프 뽑았어요. 이거 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패권을 다시 뺏어오겠다는데 지금 주변국들한테 뺏기고 있는 것들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빨리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미국을 앞지르겠죠. 얘가 3% 성장할 때 얘가 13%씩 성장하면 그럼 나중에는 미국을 중국이 따라잡을 거 아니에요. 인구도 좀 많습니까? 땅덩이도 크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따라잡힐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딜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강달러가 되고 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돈이 안 흘러가질 않고 미국에서 계속 노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돈이 계속 여기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변국들로 퍼져나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있으면 원래 이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주변국들로 돈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약달러 기조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서 주변국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우량주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나중에 중소형주들로 온기가 확산되잖아요. 그런 측면입니다. 근데 우량주들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치고 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이제 중소형주들은 이때 못 갔잖아요. 침체일 때 기준금리 인상하고 긴축 기조일 때 주변국들은 엄청 도미노로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 못 간 것까지 해가지고 상승률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좀 더 이게 내리는 척 하다가 계속 이거를 연장해야겠다. 얘네 계속 힘들게. 경기 침체에서 늦게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미국은 뭐 강달러니까 계속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미증시가 계속 좋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를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일단 보조 명분은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핵심 명분은 경기가 침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한다라는 걸 우리가 보려면 결국 소비랑 고용입니다. 미국은 GDP의 3분의 2 이상이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소비 지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명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을 그래서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명분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되고 경기 침체가 나온다. 그래서 경기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이래야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조건이 부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더 중요합니다. 물가가 좀 안 잡힌다 싶어도 경기가 너무 심하게 꺾이면 결국 물가도 장기적으로는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불경기를 장기화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불경기가 아니죠.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핵심 명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닌데? 미국은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닌데? 고용도 뭐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지도 않고 소비는 오히려 좋은데? 그러니까 핵심 명분이 흔들려 버리니까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 또 트럼프 당선되게 되면은 법인세 인하해주고 엄청 기업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관세 정책부터 해서 인프라 정책. 사실 주변국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증권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돈이 다 몰릴 거고 계속해서 강달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취임하면 더 심해질 텐데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더라도요.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이게 1월 달 들어서도 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미국이 영원히 계속해서 미국만 잘 사는 게 가능하냐?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도 결국엔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 혼자만 계속해서 성장한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연장은 돼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잘 살고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 완화 수혜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량주 먼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량주 먼저 올라가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 올라가는 기간을 더 길게 잡겠다는 거예요. 주변국들은 더 오랜 시간 힘들게 하겠다는 거고. 원래는 이때쯤 되면은 미국이 살짝 꺾이고 주변국들이 확 치고 올라오고 미국도 또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더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길게.
과거에는 그래서 주변국들이 침체를 뭐 2년 내지 3년으로 봤는데 이제 막 그 3, 4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긴 하냐? 당연히 맞죠. 지금 유가가요, 여러분들. 지금 신저가 근처에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때 유가가 엄청나게 이제 치솟아 오른 시기가 있었죠. 강력하게 이제 유가가 치솟아 오르고 최근에는 이 무너지고 나서 좀 중간에 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긴 했는데 계속해서 어떻죠? 이 바닥에서 이제 오히려 여기 더 깨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공급 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급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유국들이. 오펙에서도.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가가 못 올라가요. 그럼 공급 문제도 아니고 뭐 때문이겠어요? 공급 아니면 가격은 뭐로 결정돼요? 수요죠. 수요가 그냥 확 죽어버린 거예요.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원유 수요가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죠? 불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의 바로미터로 부르는 게 유가랑 구리 가격이죠. 지금 구리 가격도 어떻죠? 계속 빠지죠. 지금 닥터코퍼라고 사실 경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구리 가격입니다. 유가랑. 얘네가 다 떨어지거나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왜 없죠?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글로벌 불경기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침체되니까 생산도 죽고. 미국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미국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만 버티는 게 언제까지 그러겠냐는 거예요. 주변국들이 다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는데 저렇게 강달러 기조로 계속 가버리게 되면 이제 환율 방어 어려워지면 이미 유럽도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무너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나름 선진국이에요.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진작의 그 우리나라보다 금융적 지위가 낮은 좀 못 사는 나라들은 벌써 다 무너졌어요. 난리 났죠 뭐.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 이걸 이제 내다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돼야 다시 이제 기준금리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앞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아지고 한국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시게 되면 2.7%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는 겁니다. 사실 2% 중후반 정도면 2.7%면 물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된 거예요. 물론 2.4%까지 빠졌다가 올라간 거여가지고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뭐 미국에서도 2.7%면은 예상보다 괜찮았다 평가를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PPI가 1.7%까지 빠졌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3%까지 뛰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좀 많이 뛰었다.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시간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 PPI가 올랐다라는 건 결국 CPI도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가팔라지면서 상승하니까 하락했죠. 증시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가가 튀면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못하면 증시가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개인 소비 지수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2.4%가 찍혔고요. 근데 이거는 또 괜찮았어요. 예상치보다 괜찮았어. 이게 솔직히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PPI보다도 CPI랑 PCE 물가가 더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11월 PCE가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 2.4%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립금리를 2.5% 정도로 얘기하는데 기준금리도 그래서 2.5% 목표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보통 2% 내지 3% 정도 평균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2% 내지 3%, 그 중간이 어딘가가 한 2.5% 되니까 경제성장 2.5%, 거기에 맞춰서 물가 상승 2.5%,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2.5%로 맞추는 이런 이제 키 맞추기가 가장 이제 좀 보편화되어 있는 평균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11월 PC 2.4%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2.7%였나요? CPI? 이것도 뭐 2% 중반 근처니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PPI가 좀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와서 이때 좀 놀랐던 것 뿐이에요. 근데 PCE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연준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물가는 이미 목표 달성 경로에 있다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있어요. 뭐라고? 물가가 너무 빨리 튄다고.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실제로.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지표 4개월 만에 최고치인 예상치보다 낮다. 인플레 정체에 연준도 매파 돌변했다 이러는데 뭐 파월 인하 속도 늦추는 게 적절한 시기 도달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관세라는 카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막 물가를 일제히 올릴 정도로 관세를 심하게 건드릴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점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와가지고 트럼프한테 했던 얘기도 있죠. 미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뭐라고 했죠? 언제나 여러분의 뒤에 서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미국에서 부가가치 창출해내면 너희는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미국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 깔아주는 거예요. 레드카펫을. 원래는 중국에서 그 레드카펫을 맛봤던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딱 얘기하잖아요. 야, 중국이야 미국이야. 어디 설 거야 니네. 경로 똑바로 정해. 난 지금 중국이랑 싸울 건데 경로 똑바로 정해라. 지금까지는 중국 덕을 보면서 성장한 그 경제 성장률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는 다 바꿔야 돼요.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핵심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사업하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에 투자하셔야 돼요. 중국 관련된 기업, 중국 기업인데 한국에 상장한 기업들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미국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이게 기대 인플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2.8%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 심리가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 또 물가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기준금리 인하 행동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말로는 매파적으로 발언했죠. 뭐라고 했죠? 내년에 원래 한 4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할 계획이었는데 그냥 2번만 할 생각이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 기준금리 인하 너무 빨리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물가를 좀 봐가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랑 원유 가격이 올라가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치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물가가 친 데는 미국 경기가 워낙에 또 좋기 때문도 있어요. 소비도 활발하고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으니까 물가도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떨어졌을 텐데. 근데 말씀드렸죠? 그것도 오래 가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물가라는 거를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튄다라고 해도 중간중간 탁탁 튀는 정도지 이게 쫙 우상향을 한다? 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실업률이 4.2%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사실 이제 정고점 근처로 이제 좀 올라오면서 뚫고 갈 가능성도 있고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평이한 수준인데 사실 실업률을 놓고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뭐 그냥 평이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이게 좋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나쁘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좀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가는 안정 국면에서 살짝 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결국 미국 경기를 떠받들고 있는 게 소비잖아요. 이 소비 자체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소비가 세니까 물가도 잘 안 잡히는 게 있는 거죠. 얘가 죽어버리면 사실 물가도 다 잡히고 기준금리 인하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고 결국 이제 미국 경기가 흔들려야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주변국들은 덕을 볼 텐데 지금 그러질 않으니까 한번 미국이 휘청해주면서 물론 미국이 휘청이면 전 세계적으로 다 휘청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미국만 득보고 다른 국가들은 불경기가 엄청 장기간으로 늘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빨리 매를 맞고 좀 이제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빨리 미증시가 꺾이고 미국 소비가 꺾이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가 오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국들로 온기가 확산되는 이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한국 증시는 어려워지는 기간이, 힘든 보릿고개가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소매 판매 전월 대비도 보시게 되면 0.7%로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 1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0.7%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지금 소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소비가 좋으면 결국 미국 내수가 좋아질 것이고, 미국 GDP의 3분의 2 정도가 다 소비인데 내수로 돌아가는 국가인데 내수가 좋으니 경제 성장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거침이 없다. 두 분기 연속 3%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 내지 3%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두 분기 연속 3%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경제 성장을 보인다라는 거는 물가가 3% 올라도 되는 거예요. 아니 3%대 성장을 하는데 경제가 물가 3% 올라도 되지. 내가 월급이 3% 올랐으면 물가 3% 올라도 되지. 또이니까. 그죠? 이게 다 개인 소비가 성장을 견인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연말연시 여행 수요도 역대 최고 기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이 소비도 많이 하지, 여행도 많이 가지, 아주 신났어요. 소매 판매도 늘었지. 근데 이 소비가 왜 늘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왜 미증시가 꺾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장기적으로 어차피 우상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차례 꺾인다는 거예요. 우량주는 장기 우상향을 하지만 중간에 우량주가 먼저 가고 꺾이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중소형주로 수급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낙수 효과를 중소형주들이 이제 본다는 겁니다. 미국이 꺾일 때 주변국들이 낙수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소비가 좋은 거는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 영향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12월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뭐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1월 달에 결과치를 12월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입니다. 후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12월 연말 특수 소비가 몰렸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분당 1,130만 달러를 지출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 처음으로 100억 % 돌파해서 10.2% 성장했습니다. 매장 방문 매출은 방문객 수가 줄었는데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연말 특수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말 특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연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그 강달러 기조가 지속됐던 과거 흐름, 과거도 아니죠, 최근 흐름, 이 아무래도 이 긴축으로 나아가면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됐고, 또 트럼프 정권 들어서는 기대감으로 강달러가 쭉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가 지속됐지, 달러 가치도 올라갔지, 그럼 환차익도 보죠. 거기에다 미증시 투자했으면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도 득을 봤어요. 심지어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금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이 미국 주식에 대부분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백만장자들, 은퇴 억만장자들, 은퇴 갑부들, 조기 은퇴자들, 퇴직연금 갑부들이 엄청나게 빨리 그리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최근에 미증시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나의 퇴직연금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소비도 더 공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달 나오는 지표 있죠, 1월 달 지표, 거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12월 달 거를 발표하는 거니까 12월 연말 특수까지는 소비가 괜찮을 거로 보는 거예요, 이번 달까지는. 그럼 이제 1월 달까지도 온기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2월 내지 3월 정도에는 이제 서서히 소비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연말 특수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지수가 좀 타격을 받는다. 너무 많이 올랐다. 고점 부담이 나오면서 조정이 살짝만 나와도 그런 은퇴 자금이 이제 불어나면서 소비가 좀 늘어났던 부분들도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비가 꺾이기 시작하면 과연 미국 증시가, 미국 경기가 지금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강할까를 놓고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또 주식시장에, 증권시장에 친화적인 대통령이고, 그리고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각종 정책들, 또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장기 우상향을 불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평화죠. 평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2, 3월 정도부터 소비가 좀 꺾이기, 고점 찍고 그 이후로 좀 꺾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인프라라든지 정책을 내세우고 그다음에 전쟁을 이제 좀 마무리 지어주고 이러면은 좀 더 우상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내지 6개월, 내년 한 초중순 정도까지는 미증시가 계속 강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연말 특수 끝나고 그런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카드를 써버리게 되면, 법인세이나 이런 것도 카드를 쓰면 그 모멘텀도 이제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국들은 지금 도미노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효과로 불러올 것이냐,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전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주변국들도 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미 증시가 너무 좋고 미국 경기, 미국 소비가 좋으니까 3%대 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러는 건데, 왜냐면은 기준금리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연준에서 25년 경제 전망 실업률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랑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미국 경기는 좋은 건데 기준금리 뭐하러 빨리 올리냐, 아니 내리냐. 결국 불경기가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핵심 명분이라고 말씀드렸죠. 핵심 명분이 흔들리는데 기준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연준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심리를 잡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이번에 했지만 4.5%예요. 한국은 3%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5%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원래 한국이 조금이라도 미국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그나마 됐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이 엄청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고 5.5%까지 올렸죠. 기준금리 격차가 3.5%까지 우리나라 올렸으니까 2%포인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더 안전자산인 미국이 금리가 더 높은데 뭐하러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심지어 불경기인데 미국은 안전자산이니까 다 안전자산으로 이동하죠. 위험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2%포인트에서 격차가 1.5%포인트로 좁혀지긴 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원래는 4차례 하려다가 2차례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절이 될까? 이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물가가 1%대고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1%대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2%도 달성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는 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환율 방어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로 좁혀졌는데 다시 2%포인트로 넓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실상 이제 미국이 좀 더 득을 보고 있을 때,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불경기가 유지되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살리려면 기준금리 인하를 또 해야지. 그러면 이제 환율 방어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면 환율 방어 더 힘들어지고, 반대 매매로 인해서 이제 꺾여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한국도 그럴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이다. 물론 일본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기조는 기준금리 인하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과정 안에서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한국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지는 모션을 취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환율 방어가 되고, 그리고 한국이 기준금리가 좀 더 높으니까 좀 더 수익률 높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서 수익을 봤던 그 수익금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중소형주들로 넘어오듯이 코스피가 먼저 올라가고 코스닥으로 낙수 효과를 누리듯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연말 특수가 끝나고 소비가 꺾이면서 고용지표는 사실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애매해요. 소비가 좋으니까 그나마 버티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는 미국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들이 그렇게 안 좋게 되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살아남는 기업들은 있을 건데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 산업들, 한국의 조선업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마리서치나 휴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제가 비만 치료제는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미국계 한국으로 그러니까 외국계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 기업이 해외나 미국에 나가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어야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또 신고 갔었죠.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제가 계속 간다 그랬죠. 현대마린솔루션, 마린엔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하나엔진, 뭐 오리엔탈전공, 뭐 지금 분위기 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다 지금 이런 패턴이죠. 뭐 태광 또 신고 갔었네. 성광밴드 그죠? 뭐 동성화인텍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자재 쪽까지도. 심지어 오늘은 뭐 제약바이오도 좀 올라가긴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예요. 왜냐면 기준금리 인하가 인상으로 바뀌진 않을 거거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미국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버티고 있는 거지 우상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불경기는 지금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미국까지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미국까지 파고 들어가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모여들었던 자금이 주변국들로 팍 낙수 효과를 볼 겁니다. 미국이 살짝 꺾일 때.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겠지만 미국이 꺾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미국까지 파고 들어갈 때. 내년에 연말 특수 끝나고 소비 꺾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도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미국과의 협력도 어려워질 때. 근데 그 와중에 또 미국이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현대차나 현대기아차 그룹도 괜찮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점유율 확장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전진건설 로봇도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갔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저는 한번 다시 칠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도. 이런 점도 같이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선주는 사실 지금도 저는 계속 갈 것 같고요.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잘 갈무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이번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조선주랑 제약바이오를 제가 핵심 코어 두 개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선주가 먼저 가고 제약바이오는 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조선주 이제 여기서 수익 본 걸로 또 이제 이 제약바이오를 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자동차나 인프라 쪽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프라나 자동차, 뭐 조선, 제약바이오 뭐 찍어야 되는지 종목도 디테일하게 한번 쫙 포트폴리오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런 거 한번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미증시는 한번 꺾일 거다. 근데 내년 초중순 정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연말 특수가 끝나고 그럼 이제 소비 뻥튀기가 됐던 게 차츰 사그라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트럼프가 인프라 정책이라든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분간 좀 강세를 띨 가능성도 있고 그 카드로 더 연장을 시킬 수도 있지만 대략 이것도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쯤 꺾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거나 그런 관점 안에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내년 중순 정도 되면 속도 조절하겠다고 했던 그 멘트가 다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가가 다시 안정되고 3% 경제 성장률이 다시 2%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기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로 보는 관점이죠. 그때 미증시가 꺾일 때 주변국들은 다 같이 꺾이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더 잘 가듯이 낙수 효과를 받을 때는 우량주보다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세제 혜택도 있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만 해봐도 답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우량주들이 장기적으로 물론 우상향하죠. 근데 얘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한번 꺾일 때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막 몇백 프로씩 급등하잖아요. 못 갔던 것까지 다 보상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엄청 오래 못 가다가 갈 때 그냥 확 치고 올라가는 테마주 같이. 이런 낙수 효과를 보는 게 이제 한국이 시점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본다. 한국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환율 방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중순 정도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50% 현금도 공격적으로 베팅할 만한 시기가 올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0% 정도는 계속 투자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조선 엄청 잘 가잖아요. 수익 계속 보면 돼요. 안 했으면 조선주 저거 지금 먹었겠습니까? 못 먹었지 지금. 50% 좋은 섹터에 투자했으니까 먹고 있는 거죠. 제약바이오도 두고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프라 이쪽도 이제 수급 들어올 거예요.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취임할 건데 그때 인프라 못 가겠어요? 평화를 불러오고 남북경협도 아마 언급할 겁니다. 그럼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재건이나 그다음에 남북경협 이 멘트를 트럼프가 계속 던질 건데 인프라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또 육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큰 판을 보셔야 돼요. 결국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한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그걸 모를까요? 인프라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두산바켓이나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우리나라에서만 사업하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 전 세계적인 수요를 빨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뭐 시멘트 같은 경우도 수혜를 볼 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내년 연초까지 조선 그 다음에 뭐 인프라까지 수혜를 보고 한번 무너지면 거기서 수익 본 거 가지고 그리고 남겨놨던 현금 가지고 강력 배팅을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주식에. 어디?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만약에 안 갔다고 하면 현대기아차그룹 이런 것들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혹은 성장주 로봇이나 자율주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한번 깨지고 나서 팍 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 그 CES 거기서 이제 성장주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지도 같이 좀 제가 그때 나오게 되면은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증시 전반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렸고 한국 증시의 좀 영향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 시황이랑 같이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교육 자료랑 검색식도 무료로 올려드렸고 다 그냥 공짜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편하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시황 그 다음에 기업 분석 이런 것들 멘탈도 다 잡아드리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 구독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황 분석이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투자 플랜에 돈이 되는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